예, 이제 좀 있으면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돌입을 하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실적 앞에 장사 없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참 힘들다. 그런데 최근에는 뭐 신랑감, 신부감 1등 후보가 뭔지 아세요, 부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 임직원 또는 두 번째가 이제 에코프로를 가진 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쨌든 국내 시장은 상당히 그 종목의 차별화, 이 뭐랄까요 편중되는 그 흐름들이 매우 좀 커서 시장이 오락가락하죠. 해외 증시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이번 주에는 FOMC가 있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25pp 인상 확률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마지막이냐 아니면 또 추가적인 인상 시즌을 좀 남겨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자들은 오락가락한 상황입니다. 자, 휴가 시즌 맞이해서 이제 좀 상반기를 정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좀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중간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해외 시장 보면 엔비디아, AI 관련돼서 반도체 쪽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했다가 최근 이번 주 저번 주까지 움직임은 다소 시장 방어주가 좀 선방을 하는 모습들이고 좀 성장주 개념의 빅테크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자산관리 전략부의 편득현 부장님을 모셔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뭐 글로벌리 다 다뤄주시나요 오늘? 네, 뭐 대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편득현 부장님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뭐 오늘은 좀 종목 중심보다는 좀 큰 숲을 한번 좀 내다보자 라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물가도 좀 나눠보고 싶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궤적도 한번 살펴보고 싶고 또 글로벌리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들 나눠보고 싶은데 또 오늘 이 시간을 또 준비해서 우리 편부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줬습니다. 한 20여 페이지가 됐는데 오늘은 자료 중심에서 이렇게 현 부장님의 개인 P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 중심으로 고객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궁금한 내용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질문하는 또 약간 편 부장님의 생각이랑 약간 저 입장에서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그럼 잠깐 스톱을 해서 잠시 토론을 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됐으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편 부장님의 스테이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한번 약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도대체 어떤 흐름이 펼쳐질 것 같은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차트 보시면은 제일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때쯤 3월 달에 있었던 SVB 사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네. 시장이 그냥 그럭저럭이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3월 중순부터 이제 시장이 오르기 시작해서 특히나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쯤 있는 거죠, 지금. 예. 나스닥이나 코스닥은. 네네. 그리고 대체로 S&P 500도 뭐 지금 한 20%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18% 정도. 네. 그러니까는 시장이 뭐냐 도대체 3월 달까지만 해도 그럭저럭이었는데 SVB 사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네. 결국은 시장에 또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경기나 뭐 기업 실적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돈 많으면 그냥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연준이 보여줬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이렇게 유동성에 연루되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니까는 어떤 좀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이건 뭐 돈만 들어오면 무조건 오르는구나라는 느낌.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된 사건이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그 AI 사건이었던 거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상반기의 시장을 가장 크게 결정한 어떤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 이제 상해 같은 경우 이제 영 힘을 못 추는데, 맥을 못 추는데, 결국은 중국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됐던 게 일본 시장이 좋았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뭐 우리나라 옛날 6.25 때 일본이 큰 수혜 입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일본 시장이 또 미중 간의 싸움에서 수혜자가 된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상반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일본 시장의 수익률이 상당히 제법 세죠. 그래서 조만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일본 관련된 시황, 그 다음에 일본 관련된 종목에 대한 컨텐츠도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편부장님, 그 일본 시장이 좋았던 게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아진 거냐, 아니면 환율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 거냐, 맞아, 약간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그래도 좀 판정승은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환은 사실은 음. 계속해서 약세였거든요. 엔화는 네네. 뭐 달러 대비해서 한 130엔 이상이었죠. 130에서 맞아요. 140 왔다 갔다 계속 했기 때문에 네. 뭐 펀더멘탈도 그렇고 아니면 환율도 그렇고 사실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음. 작년 말에 대비해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센티멘트 상으로 그냥 야 중국 안 되는구나. 아, 약간 머니플로가 네. 약간 적쪽으로. 그러니까 요 직전에 나왔던 흐름이 뭐였냐면 이제 유럽 쪽에 이 비쌌던 그 사치품들 주식 있잖아요. 네네. 네, 그쪽이 흐름이 되게 좋았던 것들이 먼저 나왔고 음. 그게 이제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어. 다음은 뭐냐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으로 그냥 직접 가보자. 그러니까 약간은 좀 상반기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조금은 좀 비논리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었던가. 네. 그러니까 하나는 유동성, 또 하나는 이제 그 AI 사태였는데 거기에 추가될 수 있었던 이 일본의 강세는 조금은 좀 억지가 아니었느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게 정리해 드린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야. 지난주 월요일 기준이긴 한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지수상으로는 가장 좋았고 나스닥, 코스닥, 니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데는 이제 항생, 홍콩, 뭐 영국, 물가 센 지역이죠. 노르웨이 이런 데들은 영 별로였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좋았죠. 예. 아니, 코스닥이 전 세계 글로벌리 저렇게 순위가 상위 랭크돼 있는데 우리 고객님들 계좌 주머니는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았어요. 예, 결국은 뭐 종목이 너무 이렇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아니면 조금 어려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요건 이제 왼쪽은 이제 6월 16일 기준이고 오른쪽은 이제 7월 17일 기준인데 네. 요건 이제 MSCI라는 그 지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네. 7월 17일 기준으로 보시면 MSCI 코리아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주요 시장 중에서. 로컬로도 괜찮고 달러 기준으로도 괜찮고. 그러네요. 예. 요거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이제 막 일면에 나가는 내용인데 최근에는 조금은 뭐 제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 언론 쪽에는. 네, 어쨌든 보시면은 일본 좋았죠. 그 다음에 프랑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치품 관련해서 네, 그렇죠. 예. 독일 좋았고요. 독일 좋았네요. 보시면은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작년에 꼴등이었던 데가 한국이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28.9. 그러네요. 독일도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21도 끝났지만 네. 우리하고 거의 계속 비슷했었어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8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스포트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약간 눈치는 챘죠. 제가 한국하고 독일은 내년 그러니까 즉 올해는 되게 좋겠구나. 왜냐하면 한국 독일이 이렇게 마이너스 막 이게 연말이라 이렇게 나온 거지 작년 연중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0까지 갔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독일하고 한국이 마이너스 40을 찍었고 중국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 중국도 독일 정도로 끝났었죠 작년에. 중국은 되들림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권력층의 증시부양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중국 다녀온 애널리스트들 말에 따르면. 그래서 요게 사실은 좀 가장 큰 변수였던 게 중국이 만약 올해 좋았다면 좀 미국이 좀 약했을 거고 한국이 지금도 강했지만 아마 더 강했을 수도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종목 2차 전지보다는 뭐 다른 종목도 좀 많이 좋았을 확률, 반도체가 더 좋았을 확률이 있었을 텐데 중국이 이렇게 부진했던 게
좀 시장의 판도를 많이 가져왔던 거였죠. 예. 유럽들 보면은 이제 프랑스, 뭐 사치품 말씀하셨고, 예. 뭐 독일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 뭐 독일이야 이제 작년에 워낙 그 천연가스 사태 때문에 네. 에너지 공급 대란에 매우 힘들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섹터를 보면은 유럽이 그 은행권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주들이 네. 거의 52주 신고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의 은행들 허브적대고 있고, 미국도 이게 상당히 IB 상업은행들이 이렇게 섹시하지는 않은 모습들인데, 유럽은 참 특이합니다, 지금. 네, 아무래도 뭐 업종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유럽 시장을 들어 올리려면은 뭐 사치품 갖고는 안 되고요. 맞아요. 예, 결국은 유럽 금융 시장을 좀 투자자들이 좀 좋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다음 페이지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미국 상장 ETF 아까 말씀드렸던 MSCI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라마다 다 ETF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엔 조금 지난 한 달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최근 한 달 동안 좋았던 약간 좀 변두리 시장들, 뭐 폴란드, 그리스, 이태리, 칠레. 그래서 요건 이제 계속해서 변하는 흐름이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보셔야 될 거 방금 말씀드렸던 요 연간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게 이제 보라색이 이제 25년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회색은 뭐냐면 지난 25년 동안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보통 한 10배 정도에서 한 24배 정도까지. 매우 큰데요? 예, 밴드가 굉장히 넓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특정 한번 하루라도 찍으면 이렇게 가는 거라서, 예, 얘네가 움직이는 범위라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보통 한 17배 정도에서 거래되는 게 지난 25년 평균이고, 예. 일본은 그거보다 약간 높은 개념, 네. 유럽은 그거보다 약간 낮고, EM은 그거보다 더 낮고, 중국은 뭐 EM이니까 뭐 그 정도. 네. 보시면은 지금, 요, 하늘색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지금 19배. 네. 그 다음에 일본은 딱 지금 14배 정도여가지고, 14배. 예. 작년 연말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예. 유럽은 12배, 네. 12.5배, EM은 12.6배, 중국은 10.5배. 음. 그래서 보시면은 평균보다 높은 데가 미국하고 유럽인 거죠. 그 다음에 신흥국. 근데 결국은 이제 많이 비싼 데는 미국인 거죠. 그렇죠. 예. 유럽이나 이머징은 신흥국은 비슷해요.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여기 있죠. 밑에.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 밑에 있으니까 유럽은 더 쌉니다. 그러니까 비싼 데는 신흥국하고 네.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좀 여기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한국이 좀 비쌉니다. 과거 평균에 비해서. 예. 지금 한 12배가 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은 좀 비싼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스타일러별로 보시면 지금 미국 대형 성장주 같은 경우는 30배 정도 되니까 많이 비싸죠. 왜냐하면 과거 평균이 20배니까 요거는 20년 평균입니다. 요거 네, 옆에는 네. 25년 평균이고 네. 20년 평균이 20배인데 30배니까 한 5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중형주도 비슷하게 27배. 과거 평균 21배보다 비싸죠. 그 다음에 스몰캡 성장주도 역시 비쌉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시장의 색깔이 이제 예. 이런 약간 뭐 이런 논리는 저도 처음 겪어보는데, 네. 우리 옛날에 그 조선주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할 때 한 2년, 3년치 수주량을 지금 현재 땡겨가지고 밸류에이션 매기듯이 네. 항상 미래의 것을 지금 땡겨서 반영하는 그게 이제 논리가 좀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뭐 2차전지 아시겠지만 5년 뒤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수익들을 지금 현가에 땡겨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책정하는. 네. 이게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이 그렇게 좀 예, 그 금리를 감안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밸류에이션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 돈이 많으니까 결국은 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사실은 예. 만약에 SVB 사태가 없었으면은 많이 시장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 예.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게 이제 S&P 500 지수의 향후 12개월 포워드 실적 증가율을 보시면 예. 한 7% 정도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뒤에 실적이 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한 7% 정도 증가한다. 근데 보시면은 업종별로 보면 산업재, 임의소비재, 기술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은 업종 그 전체 지수보다 좀 높죠. 특히나 임의소비재는 거의 3배 정도. 그렇죠. 예, 네. 높은
그런 전망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수익률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그 위에 예, 연수익률을 보시면 수치들이 예. 아. 37% 올랐으니까 올해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산업재는 아직 덜 반영됐다. 예, 산업재 아직 덜 반영됐죠. 덜 반영됐다. 예, 보시면 이 세 개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어. 보시면 뭐 40% 가까이 올랐잖아요, 세 개 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 반영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에. 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흥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포워드 P도 보시면 27배, 27배, 17배 하니까 뭐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빼고는 다 비싼 거죠. 비싼 거죠. 네. 어. 근데 얘는 그러니까 산업재 같은 경우는 뭐 19배 정도 되긴 하지만 네. 지금 좀 뜨고 있어요. 많이 좀 뜨고 있는 업종이고요. 네. 여기 들어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항공 관련 혹은 방산. 우리나라도 얘기 방산. 나오죠. 예. 그래서 뭐 GE라든지 뭐 무기 회사들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를 많이 지금 뭐 도로라든지 네. 그런 거 많이 지금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네, 낡아가지고. 그래서 네.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회사들 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쪽 세 업종이 만약 조정을 받는다. 그럼 아마 산업재 쪽이 가장 틈새주로서 네.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주 단기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음. 미국에서도 주간이나 아니면 월간으로 지금 이제 위험을 회피하느냐, 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장성,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네. 뭐 금리, 유동성, 뭐 이런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이제 위험 회피냐, 위험 선호냐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위험 선호 신호가 좀 많이 떠서 네. 9대 4 정도로 뜨는데 이건 뭐 계속해서 변하는 거라서 보시면은 지지난주에 이제 약간 위험 선호가 떴었는데 네. 지난주에는 이제 더 오른쪽으로 이제 속도계처럼 이제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이 나빠지면 이런 식으로 또 변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위험 선호 심리가 높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페어앤그리드 보통 심리적 지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약간 오버액션 과매수 구간으로 예. 뭐 CNN에서 발표하는 네. 이제 뭐 피어 앤 그리드 지표를 네. 보시면 네. 지금 뭐 82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주 매우 높다. 아주 탐욕이 높은 상태다. 근데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올라가면은 시장이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지난주 보시면 약간 좀 조정 흐름이 약간 나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이제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 이번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지금 나오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네요. 예. 네. 이제 클리블랜드 연준이라는 데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물가를 이제 예측을 하는 발표를 합니다. 이거 가시면 있어요. 네. 이제 7월 17일자 지난주 월요일자인데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미 발표된 수치들입니다. 이제 CPI, 코어 CPI, PC, 코어 PC 이 네 개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 두 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예. 중요한 건 이 PC랑 코어 PC가 중요한데 예. 특히 중요한 건 이 코어 PC입니다. 예. 코어 PC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연준에서는. 예. 그래서 이게 4.62가 발표가 됐죠. 5월 달께 6월 달에. 네. 그 다음에 4.19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오죠. 네. 많이 하락한 거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4.46으로. 그러니까 저건 다음 달에 나올 거죠? 예, 다음 달에 발표될 7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법 높아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3.0 나왔잖아요. 이게 실제로 2.98이었습니다. CPI가 2.98로 2%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요것도 다시 3.3으로 또 올라가요. 3.3으로도 올라가네. 예.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3.7이나 8 정도로. 야, 이거는 저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다시 또 확대가 되는 구간이 저 CPI가 나오는 네. 코어 PC가 나오는 저 발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이번 주에는 뭐 좋게 나오는데 다음 달이 문제네. 다음 달에 다시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있을 FOMC에서 다시 25bp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IB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한두 차례, 그러니까 50bp까지. 네. 그거를 마지막 금리 인상. 네,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마지막이라고 보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아니, 편부장님, 근데 저 궁금한 게 2023 2023 줄라이, 자 2023 어거스트는 판단 안 됩니까? 요것도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예,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하. 그래서 제가 9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예. 2023 september는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네. 예. 아, 이거 상당히 이거 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거. 그래서 이 4%를 아마 다시 볼 거예요. 조만간. 이 몇 달 동안 저 CPI는 우리가 잊고 살았거든요. 예. 시장이 워낙 지금 탐욕의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PC나 코어 PC가 6월 달에 바닥을 찍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7월부터 재상승. 과거 흐름을 보시면 물가가 절대로 한 번에 끝까지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없고요. 없어요.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라고 보시면은 야. 연준은 이 시나리오를 잘 알죠. 그럼 연준은 앞으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럼 계속 당분간은 계속 이 매파적인 가면의 탈을 벗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조금 보시면은 이제 이 코어 PC 보시면은 보세요.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PC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빠지는 게 이제 연료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농식품 이런 게 다 빠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대료.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물가. 중요하죠. 예. 근데 집값이란 결국은 이제 사람 부리는 건데 네. 최근에 그 파일럿들 임금이 40% 오른 거 아십니까? 그래요? 예. 미국에서 대단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나가서 사 먹는 외식비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찾아볼게요.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3개월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인데 이게 이제 그 임금 상승률이에요. 임금 상승률인데 보시면 아직도 5%대죠.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 한 코로나 전 보시면은 그쵸. 3%대였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2배는 아니어도 꽤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고. 임금을 올리니까 물가가 오르고. 계속 두 개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자, 지금 잠깐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 좀 고민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이제 근원적인 어떤 물가의 지표가 다시 7월 데이터 값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8월이니까 8월 때 다시 또 약간 변동성이 확대될 거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임금 상승률도 방금 보여주었고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고용 지표가 이렇다 하더라도 물가 지표 좀 오른다 하더라도 걱정스러운 정도의 반등은 아니고 한 소폭 한 0.3%?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고용 지표는 실제로 질적인 상당히 훼손이 좀 세게 나왔어. 연준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제일 바라는 거는 빨리 실업률이 좀 올라라. 네. 실업률이 뭐 4.3, 4 정도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 금리 50bp 정도 인상하는 걸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바라는 거는 경제가 좀 안 좋아지게 바라는 거죠. 그래야 물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자산 시장도 괜찮고, 맞아요. 고용 시장도 괜찮고, 소비도 괜찮고. 지금 몇 달 동안은 그 bad is good이었고 good is good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이게 bad is bad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일단 염두는 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는 거는 빨리 사람들이 좀 소비도 좀 못하고 고용도 좀 안 좋아져가지고 실업자도 좀 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골디락스다 뭐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가네라는 그 당황함을 느끼는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우리가 골디락스란 말을 들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연준이 더 계속해서 우리 목을 조를 거다. 맞아요. 지금 미국의 그 저축률도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쌓았던, 그러니까 돈 많이 줬었습니까? 이제 안 썼죠. 돈을 줬으니까. 근데 이제 쓸 돈이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걸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저축률에 대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수 쪽 서비스업 지표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자료 보시죠. 네, 다음 자료 보시면 요게 이제 6월 달에 아까 보신 것처럼 물가들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6월에 슈퍼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이건 또 집값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서비스 물가만 들어간 건데 보시면은 추정치가 다시 또 올라요. 그러네요. 예. 이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임금 오르니까 물가 오르니까 임금 올려달라. 네네네. 예. 네. 그러니까 임금 올려주니까 또 물가 오르고 둘이 주고받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다. 네. 예.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그럼 미국의 소비가 어떤지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이 파란색은 이제 서비스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오렌지색은 이제 상품 소비인데, 상품 소비는 지금은 분석을 해보니까 내구재 소비는 좀 괜찮은데, 비내구재 소비는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부자들은 뭐 가구라든지 차는 계속 삽니다만, 근데 이제 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비내구재 소비는 약간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서비스 지출은 계속 좋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좀 이제 지출을 좀 줄이는 편이고, 대체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출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그만두느냐. 왜냐하면 그만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딴 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아직도 시가 뜨거워요. 또 올랐어요, 다시. 예, 400만 명이 또 5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4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만뒀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또 놀라운 함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은 보통 12%예요. 예? 그렇게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대단하네. 예. 그러니까 아까 5%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그만두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임금 상승률을. 네. 근데 그만두는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은 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00만 명이 매달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잡 오프닝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찾는 일자리가 아직도 980만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하향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1200만 개까지 갔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비스 물가가 혹은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은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게 보시면 올라가잖아요. 또 그만두는 사람이. 오케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야, 경기 침체 안 오는 거 아니냐. 좀 떨어졌습니다. 또 최근에. 요건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설문인데요. 7월 15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네. 예, 한 50%대로 또 떨어졌어요. 뭐 골드만삭스는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을 계속 낮춰갖고 20%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네. 근데 조금 좀 걔네는 맞춘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높이 평가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전문가들도 뭐 50%대로 생각하고 있다 정도 아셔야 될 거고요. 과거 보시면 뭐 90% 그리고 진짜 왔을 때는 98%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경기 침체 도래 시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했던 설문을 발표한 건데 달라졌는 점은 요게 이제 지난번 4월 설문에 이쪽이 이렇게 컸었고 4월 달이 1월 달이 이제 이렇게 됐었던 건데 지금 이제 옮겨졌죠, 이렇게. 네. 요렇게. 그래서 내년 1분기나 2분기 예. 확률적으로 뭐 이분들 이렇게 보시는 분이 한 40% 정도. 야, 큰일 났네. 미국은 내년은 그 대선 있는 2024년인데 상당히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참 공약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또 연준이 결국은 또 금리를 낮춰주면서 다시 또 돈을 퍼붓는 그런 현상을 또 기대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좀 지금까지 좋았는데 내년 1분기에 또 좋아진다? 그러면 뭐 결국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부채 한도는 뭐야? 물어보니까, 부채 한도는 영원히 한도 늘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그렇죠. 정도인데, 예.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4월달 보시면은 좀 그 올해 말에 기준금리를 한 5% 정도로 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5.4 정도니까 요건 이제 기준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기준금리 상단이니까 여기다 25bp 더 하시면은 뭐 5.7 정도, 5.7 정도를 연말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한두 번 정도 더 생각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50bp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예, 금리가 두 번 정도 더 오른다고 두 번 정도. 네, 다들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는 웃긴 게 이게 이렇게 됐던 게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계속. 그쵸. 예. 그러니까 시장을 저는 계속해서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던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올라니까 좀 당황스럽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치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아요. 모르는 척하고 저러는 건가? 아니면 진짜 저러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가 수준에 대해서 처음부터 되게 높게 봤기 때문에 네.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네.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금리도 중요하죠. 네, 10년물 금리도 한 20bp 정도 올랐죠. 그래서 그렇죠. 연말에 3.4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3.7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말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떨어지니까 10년물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10년 국채는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기는 해요. 예. 다만 이제 얼마에 사느냐. 예, 그 싸움인 거죠. 사람들. 코어 PC도 조금 올랐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GDP 성장률인데, 네. 이거는 좀 참 차이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설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나오던데, 네. 지금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 같은 데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는 3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0.3으로 봤는데, 지금은 뭐 1% 미만 정도로 1% 보고 미만. 있죠. 네. 근데 4분기는 또 전문가들은 또 안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컨퍼런스 보드 가면 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결국은 그럼 함의는 뭐냐?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그게 4분기일 거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내년은 또 보시면은 또 플러스 성장한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2분기 또 1% 넘게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뭐 어떤 함의를 찾기는 좀 어렵고 당장 여기가 얼마나 깊게 내려가느냐, 이게 이렇게 내려가느냐,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요. 그게 4분기다. 네, 그게 4분기다. 또 이제 중요한 그래프인데 이제 이게 10년물 미국채 이제 금리인데 보시면은 작년부터 3번 정도 최근까지 4%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기만 하면 먹는 거예요. 한 번, 그러네요. 두 번. 이번에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다시. 다시. 예. 그게 아마 가장 큰 하반기의 위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제 생각대로 실제로 정고점이 4.25를 돌파하게 되면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10년물은 사면은 먹여주는 그런 패턴을 계속 보여줘 왔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 저게 만약에 4% 넘으면서 4.2를 만약에 돌파하는 테스트 구간에서 만약에 돌파가 된다. 네. 저거는 100포인트, 200포인트짜리 하락인데? 그렇죠. 네. 저거 제가 볼 때는. 네. 요런 사건은 왜 오느냐? 결국은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또 올린다. 그럼 요런 사건이 발생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저게 좀 변수네. 예. 그래서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채권을 사실 분들은 4%부터 계속 쪼개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다시 꼭대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4% 돌파하면은 계속 사시는 뭐 한 5번 정도 나눠서 사시면 되지 않을까. 예. 어쨌든 사필 규정이라서 결국은 무조건 3%대 초반까지는 갑니다. 한 그쵸. 1년 기다리면.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은요. 또 지금 또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 상관관계가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음. 예, 상관관계가 좀 마이너스까지 들어가가지고 예. 채권 금리가 올라도 주식도 오르는 그런 어.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금리 상승을 해도 주식이 오릅니다 지금. 그래서 상관관계가 그래서 마이너스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 주식이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네, 이게 약간 시장이 좀 예, 이상한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네. 상황은요. 네. 그 올해 시장 보시면 그래서 7월 12일자 기준으로 보시면은 S&P 500이 랠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을 요 70주들이 다 해준 것 같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두 개를 보시면 될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올해 상승,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냐. 애플이 맞아요. 제일 영향을 많이 끼쳤네요. 두 개로 보면은. 참고로 또 이번 주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의 또 실적 발표가 또 예정돼 있죠. 그래서 네. 뭐 그래도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이제 또 코멘트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색깔 보시면 핑크색이 굉장히 많죠. 위에도 보시면. 네. 이건 작은 회사,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안 나온 것 뿐이지 업종입니다. 업종으로. 그 핑크색이 보시면 이제 IT니까 IT가 한 올해 시장에 한 70% 이상 차지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도 뭐 거의 사실은 IT 성격이 있는 거죠. 그쵸. 뭐 아마존은 네, 아니어도 네. 메타나 뭐 알파벳 같은 것은 약간 뭐 이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분류가 되는데 혹은 그 뭐 임의 소비재로 분류가 되는데 예, 사실은 다 IT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 한국 기준으로 보시면. 대신에 이제 좋은 거는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 이상에 있는 기업들의 비율이 최근에 좀 많이 늘긴 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50일 이동 평균선까지 넘어서고 있어서 네. 종목이 좀 넓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네, 아직까지는 대체로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그렇죠.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네.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잘만 사시면 채권은 무조건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이 채권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기다. 가장 적기다. 다만 단기적인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건 뭐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예, 뭐 4% 이상에서 사놓으면 예. 계속해서 가격 메리트는 계속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3, 4분기는 채권하기 좋은, 예. 투자하기 좋은 적기다라고 보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견은 없잖아요. 예. 예. 다만 이제 주식은 뭐 조금 다르다 보시면 네네.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이제 실질 금리가 이게 보시면 이 실질 금리인데 실질 금리가 플러스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근데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네. 짧아요. 네. 실질 금리가 플러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위험인 거죠. 실질 금리 음. 이렇게 높으면은 원래는 이제 IT라든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미래 수익을 땡겨오는 회사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데 네. 지금 이렇게 실질 금리가 플러스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IT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런 현상이 이렇게 뒤집어질지가 약간 좀 주목거리인 거죠. 제 관점에서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둘이 거꾸로 움직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르면 떨어지고 맞아요. 그렇죠. 오르면 떨어지는 건데 오르는데 올라요 지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실질 금리가 굉장히 이 S&P 500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인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시면 대체로 실질 금리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대체로. 근데 그쵸. 이렇게 플러스권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살아 있습니다. 추세가. 네, 좀 특이하죠. 네.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줘야 되는 상태임에도 부담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브라는 지수가 있어요. 무브? 예. 채권의 변동성을 알 수 있는 빅스는 많이 아시죠? 알죠. 예. 예. 빅스의 주식을 나타낸다면 무브가 채권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보시면은 무브 지수가 이제 하늘색인데 네. 최근 3년 대비 보시면은 2배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네요. 예. 보통 60 정도가 고점인데 네. 지금 120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채권의 변동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4.25를 돌파하는 거예요. 요때 4.25를 돌파했었던 거지. 4.25였거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의 변동성이 커지면 얘도 쭉 올라옵니다. 보시면 항상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상하게
얘가 120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얘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특이하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특히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얘도 올라간다. 무슨 의미냐? 채권, 그러니까 시장이 박살난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채권은 여기서 잘 사면 끝이지만 주식은 잘 살 수가 없죠. 맞아요. 계속 빠지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채권 투자하기는 굉장히 지금 좀 쉬운 상황인데 반대로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고 변동성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네. 네. 예. 근데 대체로 뭐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틀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건 과학입니다. 이거는 뭐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만약에 무브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뭐 얘는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위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9월 FOMC에서 만약에 안 올린다. 그럼 뭐 끝나는 건데 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어렵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다. 하반기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6월 달에 금리를 안 올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네. 또 왜 그랬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도를 다 써버려 가지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서 다시 이제 타결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재무부가 돈 써야 되니까 제너럴 어카운트라서 일반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 있어야 돈을 쓰니까. 그쵸. 네, 그래서 빌즈는 뭐냐? 요거는 만기가 2년 미만. 요거 노트는 2년에서 5년짜리. 그다음 본즈는 그 이상짜리인데 이 발행을 늘리고 있죠, 계속. 네, 늘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장기는 좀 발행을 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 금리를 줘야 되니까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좀 일단은 네네. 단기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네네. 이자를 주더라도 좀 막아보자. 미국 정부가 좀 약간 꼼수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회복을 했어요. 이게 금액 한국 돈으로 하면 한 700조 정도 됩니다. 700조 정도의 돈을 채웠어요. 거의 빵이었던 금액을. 네. 근데 맥스 얼마까지 갔었냐면 한 2,000조까지 갔었는데 2,000조. 예, 지금 한 700조 정도 돈을 마련한 상태인데 얼마나 더 찍을지 이 채권을 채권 금리를 이렇게 채권을 찍어내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FOMC에서는 쉬었었던 거죠. 네. 예.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7%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해서 허들을 되게 낮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돌파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육상에서 허들하는데 거의 뭐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 높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조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2분기 실적을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컨콜이라 그러죠. 발표하는 3분기나 4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지난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을 좀 우리가 좀 낮추더라도 매출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돌파하더라도, 그러니까 달성을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많이 시장에 안 둘 수 있다. 오히려 어닝 모멘텀은 너무 기대하지 마라. 네.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회사들이 아까 뭐 7개 회사들이 되게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가령 3, 4분기나 내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 뭐 198조, 작년에 165조였는데 지금 147조래요. 이거 못 믿겠습니다, 저는. 예. 저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제 생각도 한 120조? 네. 110조?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더 내년이 중요한 건 낫지 않나? 내년도 훨씬 내년은 근데 지금 190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리서치에 가면은 항상 너무 불리시하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약간 좀 웃으면서들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 지금 수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가장 수출에 큰 영역을 차지하는 중국 쪽이 지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이 만약에 올해 좋았다면은 저도 이 코스피에 대해서 좀 좋게 봤을 텐데 미국 쪽 너무 모멘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기는 좀 단시간에 수출 시장이 바뀌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을 보면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요하네요. 예, 어.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예. 뭐 8월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요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온 흐름 보니까 벌써 조금 좀 그래요? 조금 이상한 눈치가 좀 이상해요? 보이고요. 예. 예.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 좀 조정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먼저 올 것 같다. 그 이유는 9월 있을 FOMC가 FOMC. 제일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는 뭐 다들 아까 내년 상반기 1, 2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증시가 이걸 만약에 선반영한다고 하면은 요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연준은 지금 빨리 경제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비도 좀 줄고 네. 안 좋은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진 않죠. 예. 예.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목을 조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한번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연준이 빠질 때까지 목을 조르면 더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 보니까 이 연준의 그 긴축이 너무 과도해져 가지고 이게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차가 지금 당장 안 나타나니까 계속 쪼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시차가 한 3개월 뒤에 너무 세게 나타나서 시장이 좀 충격을 많이 받을 게 되게 우려가 된다. 예. 그런 보고서까지 나왔던데 그래서 당장은 뭐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렇게 좋게는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좀 그렇죠.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냥 지금 좋은 순서대로 제가 넣긴 했는데 다만 이제 하반 경직성이 중요하니까 하반 경직성이 좋은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가 하반 경직성이 더 좋겠죠. 네. 돈들이 더 몰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2,400선을 제가 써놓긴 했는데 뭐 얼마까지 빠질지는 뭐 사실은 뭐 2,000선이 깨지기는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네. 뭐 2,300이나 200선까지도 뭐 좀 각오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네. 이 빅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예, 그게 가장 큰 위험이고요. 이게 만약에 올해 말까지 또 안 나타난다 그러면 뭐 다시 내년으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들은 넘어갈 것 뿐이지 이거 없이 그냥 계속 시장이 계속 간다. 네. 한국이 뭐 3천 간다. 이런 건 좀 곤란해 보이지 않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장시간 우리 또 이 글로벌 시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목조목 좀 따져봤습니다. 자산관리전략부의 이 편부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단정 짓는 내용들은 아니고 예. 항상 이렇게 깜빡이는 좀 키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10% 내외의 변동성이 출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오늘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너무 이렇게 겁을 준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뭐 상반 시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한번 좀 쉬었다가 하는 경계심을 좀 갖는 경계심. 것도 좀 필요하고요. 네. 좋습니다. 요런 시간을 마련한 것은 어느 정도 좀 냉정을 좀 찾자. 뭐 요런 게 좀 필요한 거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경기 리세션에 대한 얘기들이 연초부터 나왔는데 전혀 시장에서는 그런 리세션에 대한 징후는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표현되지 아니했거든요. 과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좀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뭐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또 마련할 겁니다. 중간중간 변동성이 나올 만한 그런 이슈들이 툭툭 튀어나온 것들에 대해서 시그널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우리 화목한 런치스탁에서 잠시 종목 내려놓고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자, 휴가 시즌입니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너무 들뜬 마음보다는 좀 차분하게 휴가 잘 힐링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